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의 사연도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전업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글이라는 걸 쓰기 시작한 지 참 오래됐지만 남들에게 작가라고 불리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렸네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글 쓰는 것 이전에 책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소심한 성격 탓에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었고 학교가 끝나고 나면 다른 친구들은 삼삼오오 모여 놀러 다니거나 함께 분식집을 가곤 했지만 저는 항상 학교 도서실을 향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동아리 활동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것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방과 후 동아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축구부, 야구부 등을 비롯한 운동부와 방송부, 미술부 등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부서는 바로 독서부였습니다. 한창 뛰어놀기 좋아하고 호기심 많을 나이에 책은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흥미가 없는 대상이었으니까요.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빽빽한 글자를 읽는 행위가 그리 즐겁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독서부에 잦은 지원해서 학창시절 내내 독서부 부장까지 맡아 했어요. 저는 그만큼 책을 좋아했고 점심시간이며 쉬는 시간에도 매일같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 시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 기드 모파상이라는 프랑스 작가였어요. 우리에게는 흔히 모파상으로 알려져 있죠. 모파상의 단편집 중 목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라 아마 직접 읽어보시진 않았어도 줄거리를 들어보신 분들은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목걸이의 주인공은 마틸드 루아젤이라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몹시 허영심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늘 사치스럽고 화려하며 남들에게 떵떵거리며 사는 삶을 동경했어요. 이 마틸드는 부유한 남자와 결혼하기를 꿈꿨습니다. 그렇지만 본인 또한 그리 내세울 것이 없는 집안 출신이었기에 평범한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본인이 꿈꾸던 사치스러운 생활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죠. 남편은 비록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정하고 성실한 남편이었어요. 마틸드와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고요. 그렇지만 마틸드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마틸드에게는 잔 포레스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마틸드가 원하는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친구였습니다. 그렇지만 마틸드는 그 친구를 자주 만나지 않았어요. 그 친구를 만나면 본인의 삶이 불행하게 느껴지고 질투심에 사로잡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마틸드는 파티에 갈 일이 생겼고 집에 있던 아무 옷이나 주워입고 갈 수 없었던 마틸드는 남편을 졸라 남편의 비상금을 털어 새로운 드레스를 사게 됩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못했던 마틸드는 남편에게 드레스와 함께 착용할 보석을 사달라고 해요. 하지만 이미 돈을 다 써버린 남편은 마틸드에게 보석까지 사줄 여유가 없었어요. 당신이 평소에 얘기했던 그 부자친구 포레스트에게 찾아가 부탁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묻습니다. 마틸드는 그 길로 포레스트에게 찾아가 목걸이를 하나 빌려요. 그 목걸이는 정말 아름답고 비싸 보이는 다이아 목걸이였습니다. 마틸드는 그 목걸이를 찾고 파티에 참석했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새벽같이 파티를 즐기던 마틸드는 술에 잔뜩 취해 마차를 타고 집에 돌아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목에 잘 걸려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마틸드와 남편은 그 목걸이를 찾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자존심 때문에 차마 사실대로 포레스트에게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말할 수 없었던 마틸드는 똑같은 목걸이를 찾아서 돌려주기로 합니다. 온 도시의 보석상을 뒤지다 그 목걸이와 비슷한 디자인의 목걸이를 찾게 되었지만 가격이 엄청났어요.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의 가격보다 훨씬 비쌌고 결국 둘은 남편의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모두 사용하고 집을 저당받아 빚까지 내서 그 목걸이를 사게 됩니다. 그렇게 목걸이를 친구에게 돌려준 후 둘에게 남은 것은 어마어마한 빚담이었어요. 그 뒤로 둘은 눈물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남편은 부업까지 구해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모았고 마틸드도 예전처럼 사치스러운 삶을 추구하지 못하고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악착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둘은 10년에 걸쳐 죽도록 일해 빚을 다 갚게 되었어요.
그 세월 동안 아름다웠던 마틸드는 마음고생 몸고생으로 폭삭 늙어 예전의 미모를 다 잃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외출을 나갔던 마틸드는 거리에서 우연히 포레스티에를 만나게 됩니다. 그간의 세월간 빚을 갚느라 정신이 없어 친구를 만나지 못했었거든요. 포레스티에는 처음에는 폭삭 늙어버린 마틸드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마틸드가 이름을 말하자 너무나 놀라며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묻습니다. 마틸드는 이미 다 지난 얘기니 이제 와서 말하지만 사실 그때 네가 빌려줬던 목걸이 잃어버렸다. 그래서 온 보석상을 뒤져 같은 디자인의 목걸이를 사서 돌려주느라 빚더미에 앉았고 지난 세월간 그 빚을 갚기 위해 죽을 만큼 일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모든 얘기를 들은 포레스티에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어요. 사실 포레스티에가 마틸드에게 빌려줬던 그 목걸이는 가짜였습니다. 그것도 무려 가격이 100배나 차이 나는 가짜요.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마틸드는 500만원짜리 목걸이를 5억짜리 목걸이로 바꿔서 돌려줬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정말 너무나 허무한 이야기죠. 만약 마틸드가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친구에게 솔직히 말했다면, 아니 이전에 파티에 차고 갈 보석을 친구에게 빌리지만 않았더라도 그 이전에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스러운 삶을 쫓지 않았더라면 이 이야기는 어렸던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모파상의 단편집을 책이 다를 때까지 읽고 또 읽고는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좋아하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반에 저를 괴롭히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심한 따돌림을 하거나 제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는 언제나 저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었는데요. 당연히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올백머리에 알이 커다란 안경을 쓰고 언제나 말도 없이 책만 읽고 있던 저는 반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반에서 가장 예쁘고 집도 잘 살고 항상 돈을 펑펑 쓰고 다니며 본인 자랑만 늘어놓는 아이였어요. 언제나 저에게 반찬 냄새가 난다, 촌스럽다, 네 그 가방은 엄마가 시장바닥에서 주워온 거냐며 시비를 걸고 본인 무리들과 함께 저를 비웃고는 했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쉬는 시간마다 맨 뒷자리에 앉아 어울리는 무리와 화장품 얘기, 연예인 이야기 등을 하며 수다를 떨었어요. 그 아이를 보며 저는 목걸이의 주인공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 글의 주인공처럼 그 아이가 결국 본인의 허영심 때문에 아주 불행한 결말을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마틸드처럼 본인의 사치심과 허영심 때문에 언젠가는 업보를 다 돌려받아 힘든 시간을 보내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통해 대리만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졸업 후 건너 절에 듣기로는 그 아이는 포레스티에처럼 부유한 집에 시집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부유한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도 본인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다 파멸로 향하는 그 친구를 상상했어요. 제 상상 속에서 그 친구는 몹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나름대로의 소심한 복수였어요. 현실 속의 그 친구는 책 속의 주인공처럼 불행했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제게 중요한 것은 바로 대리만족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것들에 대리만족을 했어요.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책은 저에게 마치 언제나 도피처이자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저는 책을 읽는 것을 넘어 글을 직접 써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글도 무턱대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면 학생들은 학교를 언제 가고 언제 돌아오고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그 나이대의 아이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며 지내는지 등등의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 글을 매끄럽게 또 현실감이 느껴지게 쓸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글에 몰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과 평소에 상상하던 것들을 합친 이야기들을 써내려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법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실제로 학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으니 그 경험에 기반하여 제 상상 속의 마법 세계와 결합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많은 책들에서 읽었던 다양한 설정들이 그러한 것들의 기초가 되어주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단편들로 마무리되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길어지고 세계관도 방대해져 갔습니다. 대학은 당연히 문예창작과에 진학했어요.
다행히도 저는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기에 원하던 대학에 원하던 과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저 성적에 맞춰 대학을 온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처럼 글과 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남편과도 그곳에서 만났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 동기였고 남편은 저처럼 소심한 성격의 책벌레였습니다. 남편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를 좋아했어요. 그 작가는 과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근미래 세계관을 그려내는 특유의 스타일이 있는 공상과학 작가였는데 저 또한 꽤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한국인들에게 꽤 유명한 작가라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께서는 개미를 한 번이라도 오랫동안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무려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집에 개미집을 두고 그들을 관찰하며 개미라는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특유의 매력적인 문체와 흡입력 있는 전개로 순식간에 전권을 다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개미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그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아주 빠르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생각의 결이 비슷한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정말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남편과의 대화는 저에게 심적인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책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빠져들었고 저희는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전업작가가 되어 저만의 글을 쓰고 싶었던 저와 달리 남편은 다른 진로를 선택했어요. 현실적으로 작가가 되어 돈 벌기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에 취직해 일을 하기 시작했고 제 꿈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글을 계속해서 써내려갔어요. 제가 어렸을 적 그랬듯 누군가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일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각종 공모전이며 신춘문예며 원고를 내는 족족 전부 떨어지고 하루 종일 글만 쓰는데 글을 통한 수입이 없으니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많은 도움을 줬어요. 당시에는 그런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먼저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처음에 남편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제 생각에 저는 결혼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제대로 된 직업, 안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모아놓은 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에서 저를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게 돈은 결혼해서 같이 모으면 된다. 내가 당신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 당신은 반드시 잘 될 거다. 당신 글 정말 재미있다. 내가 1호 팬이지 않느냐. 난 당신 믿는다며 달콤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니 예상한 대로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첫 만남부터 대놓고 제게 제대로 된 직장 수입도 없으면서 결혼했다가 평생 우리 아들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솔직히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집안이 잘 살기를 하나, 얼굴이 예쁘길 하나, 성격이 싹싹하길 하나. 제가 보기에도 스스로가 별로였는데 시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을만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 내내 제게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내시는 시어머니께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괜히 저러시는 거라며 결혼한 후에는 아마 안 그러실 거다 애써 저를 위로했지만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남편이 제가 아니면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 고집을 부려 결국 저와 남편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둘 다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남편이 대출을 받아 작은 빌라에 신혼집을 차렸어요. 그 뒤로 남편은 바깥에서 일을 하고 저는 집에서 글을 쓰고 살림하며 어떻게든 작가 데뷔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책 하나만 출판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번번이 공모전과 출판사에서 거절의 답변만 듣다 보니 점점 마음이 꺾여갔습니다. 결국 결혼 후 1년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고 남편은 괜찮다고 말해줬지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게 미안해서 살림도 더 열심히 하고 한 푼 한 푼 악착같이 아껴서 쓰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예상했던 대로 결혼 후 1년 내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하시고 제게 요즘도 글 나부랭이 쓰고 있냐. 우리 아들 고생 좀 그만 시키고 나가서 식당 일이라도 해서 돈 좀 벌어라. 재능이 없으면 분수라도 잘 파악해야지. 그걸 그렇게 미련하게 붙잡고 있냐고.
사람을 바닥까지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생각해서 전부 꾹 참았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제가 남편을 고생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저는 딸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축복인 일이었지만 임신한 후로는 입덧도 너무 심했고 컨디션이 몹시 좋지 않았기에 작업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자 임신한 몸으로 혼자 살림만 하기에도 벅찼고 도저히 글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쯤부터는 저도 마음속으로 작가라는 길을 포기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는 자신감이 바닥을 찍은 상태였어요. 모든 공모전과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안 되는 것을 미련하게 붙잡고 있냐, 너는 재능이 없다며 저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런 상황에 어떻게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었겠어요. 아이를 낳고 난 이후로는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찾아왔거든요. 막 태어난 아이는 밤낮 가리지 않고 울어대지,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지, 글을 쓸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글도 써지지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저를 즐겁게 해주었던 상상 속 세계가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한자 한자 싸늘해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점점 증세가 심각해져서 환청까지 듣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쓴 글은 최악이야. 네가 쓴 글은 그 어떤 누구도 읽어주지 않을 거야. 글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집은 점점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언제나 다정했던 남편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당신한테 작가가 되라고 협박이라도 했냐. 이쯤 했으면 당신도 슬슬 깨달았을 것 아니냐. 왜 그렇게까지 작가가 되려고 하냐. 그 정도면 본인한테 재능이 없다는 걸 인정하라며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잦아졌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남편까지 저를 몰아붙이니 정말 죽을 것만 같아서 점점 더 구석으로 숨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기껏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집구석 꼴은 다 어질러져 있고 애새끼는 울고 있고 내가 돈도 벌어오고 청소도 다 하고 다 해줘야 돼? 당신 오늘 씻기는 했어?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하는 거 아니었어. 내가 진짜 미쳤었지. 그런 쓰레기 같은 글이나 쓰면서 무슨 대단하신 작가가 되겠다고.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에 제발 집 청소나 하고 빨래나 좀 돌려. 남편과 저는 서로 아주 대면대면해졌고 서로를 유령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당시에 남편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은 제게 할 만큼 했고 충분히 저를 미워할 자격이 있었어요. 당시 저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고 남편은 그것을 보듬어줄 만큼의 여유가 없었던 것뿐이죠. 그런 저를 치유해 주었던 것은 다름 아닌 제 딸이었습니다. 그날도 멍하니 어두운 방 안에서 불도 켜지 않고 앉아 있었는데 아이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쯤에는 아이 우는 소리에 하도 적응이 돼서 그 소리가 꼭 핸드폰 진동 소리라도 되는 양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퍼뜩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누워있는 아이에게 다가가니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데 저도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아이를 안아주니 아이가 그 작은 손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제 가슴을 막 쥐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부터 나가서 조금씩 운동도 하고 병원에 다니며 상담도 받고 약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정말 심한 우울증이었어요. 의사가 제게 당장이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다. 스스로 틀을 깨고 나와 병원을 찾아온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들 하죠.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감기는 가만두면 점점 나아지지만 우울증은 가만히 두면 낫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 우울증 환자를 돌봐주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돼요. 환자 스스로가 벗어난 의지가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감기처럼 떨쳐낼 수 있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그렇게 제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지만 남편과의 사이는 별다를 게 없었어요. 서로 꼭 필요한 대화 이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고생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저에게 쏟아냈던 그 폭언들이 자꾸만 떠올라 도저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는지 더 이상 제게 살갑게 굴지도 말을 먼저 붙여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몸이 좀 괜찮아진 것 같으니 나가서 일을 좀 해보라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집안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나가서 기계적으로 일을 하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이를 돌보고 남편 저녁밥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그렇게 작가가 된다고 쌩 난리를 치며 몇 년간 남편 등골을 빨아먹더니 이제 와서 겨우 하는 게 최저 시급받는 마트 계산원이냐고 저를 비웃으셨습니다. 그게 네가 말했던 그 작가 나부랭이냐. 그거 꼴랑 일해서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 거 아니냐.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 될까 했더니 애초에 기대도 안 했다면서 사람 자존감을 있는 대로 짓밟아 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원래 그러셨던 분이니 애써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전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남편의 태도였어요. 시어머니의 구박이 정도가 심해지면 그래도 그만하시라고 한마디 정도는 거들었던 남편은 더 이상 아무런 참견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시어머니의 구박에 말을 얹어 함께 저를 비아냥거리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보다도 저를 믿어주고 제 글에 1호 팬이라고 말하던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돌아서 저를 비웃고 무시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런 상황에 제게 힘이 되어주었던 것은 다름 아닌 글이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남편이 잠자리에 들고 난 후 저는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작가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글을 쓰기 시작하니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저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소녀였고 그 소녀가 현실과 마법 세계를 통하는 문을 발견한 뒤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짧은 단편들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글들을 블로그에 올렸어요. 아마 대부분 블로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블로그란 인터넷에 존재하는 개인 공간입니다. 본인의 일상이나 하고 싶은 말들을 기록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일기장 같은 곳이에요. 그동안 제가 써왔던 글들은 모두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져갔지만 이번에는 제가 쓴 글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이나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는 대신 모두가 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개인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이런 저를 보면 또 헛바람 들어서 쓸모없는 짓만 한다고 타박을 할까봐 남편이 집에 없는 낮 시간이나 남편이 잠에 든 새벽에 몰래 숨어서 글을 썼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아무도 제 글에 관심이 없었어요. 조회수도 없었고 댓글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쓰다 보니 댓글이 한두 개 달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저에게 첫 독자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글 쓰는 시간을 늘려갔고 그날도 남편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자마자 조용히 글을 쓰러 나왔는데요. 뒤에서 갑자기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고 보니 제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던 남편이 잠든 척하고 몰래 저를 따라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작가 되는 거 포기한 거 아니었어? 너 재능 없다고 몇 번을 말해. 그럴 시간에 애나 좀 더 신경 쓰고 살림이나 잘하지. 마트 계산원 말고 좀 더 돈 벌어올 만한 생산적인 일이나 좀 하든가. 주제 파악이 그렇게 안 돼? 내가 그동안 당신 고생 많이 시킨 건 알겠는데 제발 말 좀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안 돼? 내 글 좋아해주는 사람들도 많아. 뭐, 그 인터넷에서 댓글 달아주고 그런 거? 그 사람들 그냥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거야. 그 사람들이야 그런 쓰레기 글 읽고 대충 아무렇게나 뭐 재밌어요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겠지. 근데 나는 돈 벌어서 당신 먹여 살려야 하는 나는 솔직히 당신 글 최악이야. 내가 꼭 이렇게까지 말해야겠어?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해. 정신 좀 차리라고. 당신 요즘 보면 꼭 미친 사람 같아. 그렇게 남편과 싸우고 그 이후 저는 다시 글 쓰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다시 낮에는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집에 돌아오면 살림하고 육아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삶의 활력소가 되었던 글이 사라지고 나니 매일매일이 지옥같이 너무나 힘들더군요.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도련님은 키가 작고 왜소한 체격인 남편과 다르게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얼굴도 번듯하게 잘생겼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어쩜 저렇게 다르게 생겼나 싶을 정도였어요. 아무래도 외모가 반반하다 보니 연애도 잘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데려왔는데 공인중개사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젊은 여자가 공인중개사를 하는 것만도 흔치 않은데 돈을 엄청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듣기로는 연봉이 1억도 넘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상견례 자리에 저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제가 창피하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결혼식장에서 처음으로 동서를 만났습니다. 동서는 말도 너무 잘하고 싹싹한 것이 척 봐도 일을 참 잘하겠다 싶었어요. 저랑 모든 면에서 너무나 비교되는 며느리였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돈도 잘 벌고 시부모님한테도 싹싹하게 잘하고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저를 옆에 두고 연신 도련님께 결혼 잘했다, 부럽다 말하는데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께서는 대놓고 저와 동서를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그런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 없는 저보다 당연히 동서가 더 예뻐 보이기는 하셨겠죠. 돈 잘 버는 동서는 통이 커서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마다 비싼 선물을 하나씩 사들고 왔고 그럴 때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와 동서를 비교하며 비아냥거리거나 화를 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차에서 남편에게 자기가 결혼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저라는 인간이 얼마나 최악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려니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가장 비참했던 것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제대로 한마디조차 반박할 수 없는 저 스스로의 처지였습니다. 동서가 너무나 부러웠어요. 젊은 나이에 번듯한 직업도 있고 예쁘고 어딜 가나 사랑받고 고민 같은 건 전혀 없어 보였고 열등감이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한때는 동서를 미워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동서는 제게도 항상 싹싹하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구박하실 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작아졌어요. 제가 아주 못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게 기적이 찾아왔어요. 정말 기적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그렇게 크게 싸운 뒤로 한동안 잊고 살았던 블로그에 알림이 떴어요. 글을 안 올린 지 한참인데 누가 댓글을 달았나 싶어 들어가 보니 정식 연재를 제의하고 싶다며 사이트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놓고 갔더라고요. 처음에는 신종 사기인가 스팸인가 싶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연락을 받은 여자는 본인이 한 소설 사이트 담당자인데 우연히 발견한 제 글이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서 정식으로 연재를 제의하고 싶다고 했어요. 요즘에는 종이책보다 전자책으로 소설을 많이 내거든요. 사람들이 종이책보다는 전자기기로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더 선호하게 되었으니까요. 저한테 이런 꿈 같은 기회가 오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안을 수락했고 저는 그렇게 사이트에서 정식으로 연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꺼내봤자 세상에 누가 네 글 같은 쓰레기 소설을 돈 주고 사냐, 괜히 헛바람만 들어서 사기당하는 거 아니냐며 구박만 늘어놓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전과 똑같이 낮에는 마트에 출근해서 일하고 밤에는 남편 몰래 밤잠을 줄여가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제 소설에 달리는 댓글들이 저를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기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연재를 시작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그때 그 담당자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외국의 한 OTT 사이트에서 제 소설을 기반으로 드라마 시리즈를 제작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OTT 사이트란 쉽게 말하자면 넷플릭스 같은 곳이에요. 오징어 게임이나 더글로리 같은 유명한 드라마들 있죠. 그런 드라마들도 전부 넷플릭스 같은 OTT 사이트에서 제작한 드라마예요. 담당자는 제게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이렇게 연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것도 이렇게 큰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건 처음이라며 너무 축하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미팅 자리에 나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기회가 찾아왔을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많고 많은 소설들 중에 어떻게 내 작품이 선택받은 걸까? 제가 혼자서 머릿속에 그려왔던 이야기들이 드라마화가 되어 눈앞에 펼쳐진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황홀한데 금액이 정말 상상 초월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준다고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드라마는 총 3기로 기획되었어요. 처음 계약금은 이 정도였지만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는지에 따라 새로운 기수도 추가될 수 있고 저에게도 개런티가 더 많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 돈만으로도 충분히 차고 넘치는데 여기서 돈이 더 들어온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어요. 솔직히 계약을 마칠 때까지만 해도 실감이 나질 않았는데 통장에 찍힌 어마어마한 금액을 두 눈으로 확인하니 그제서야 실감이 확 났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은 남편도 아니고 시부모님도 아니고
바로 동서였어요. 동서가 시어머니께서 절 구박할 때마다 제 편을 들어줬다는 이야기 잠깐 했었죠. 동서도 고충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젊은 여자가 혼자서 공인중개사 일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만만해 보인다며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상한 고객들을 만나기도 했고 다 성사된 계약이 엎어지기도 하고 동서와 서로 겪는 고충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지내면서 많이 친해졌거든요. 예상대로 동서는 제 계약 소식에 마치 본인 일이라도 되는 양 몹시 기뻐해 주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다 있냐. 정말 너무 신기하다. 그럼 이제 형님께서 쓴 글로 드라마가 나오는 거냐. 본인도 너무 보고 싶다며 호들갑을 떠는 동서에게 그간 내 푸념도 들어주고 항상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웠다고 밥 한 끼 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간만에 비싼 레스토랑에서 동서와 식사를 하게 되었고 동서는 남편과 시어머니께는 언제 이야기하실 생각이냐 물어왔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얘기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묻자 동서는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후 비싼 선물을 자주 사두고 찾아갔더니 이제는 아예 본인에게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구신다면서요. 아마 형님께서도 돈이 있다는 티를 내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귀찮게 구실 거다. 매번 거절하기도 어렵고 곤란하다며 한숨을 푹 쉬는데 속으로 좀 놀랐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마냥 동서를 예뻐하시기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속사정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가 동서에게 큰 돈은 아니지만 살림의 보태라며 돈을 조금 송금해줬고 동서는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냐며 다시 돌려주겠다 했지만 저는 됐다. 그동안 혼자서 시어머니 상대해준 값이라고 생각해라 말했습니다. 일단은 동서의 조언대로 한동안 이 사실을 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맡은 계산원 일은 그만뒀어요. 그 시간에 집에서 글을 더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글을 찾아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자신감과 자존감이 날로 높아졌어요. 남편이 제게 뭐라고 구박을 하든 말든 신경도 쓰이지 않게 되었죠. 일상이 즐거워지니 항상 웃는 낯이었고 겉모습도 가꾸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긍정적인 변화가 영 눈에 거슬리는지 괜히 시비를 걸어오고는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쯤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그냥 한 집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외박하는 날이 잦아졌고 저는 그런 남편이 신경 쓰이기는커녕 그럴수록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밖에서 뭘 하는지 새벽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편한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니 눈앞이 어질어질해졌고 그렇게 순식간에 의식을 잃었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는데 6살 빼기 딸이 119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다 말고 큰 소리에 놀라 일어나서 나와보니 제가 바닥에 쓰러져 있어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10통을 넘게 걸어도 받질 않았고 유치원에서 배웠던 것이 떠올라 119에 전화를 했다고 했어요. 병원에서는 과로로 인한 뇌혈관에 무리가 왔던 거다. 다행히도 병원에 일찍 도착해서 별 문제는 없지만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딸이 119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대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다음날 밤이 되어서야 회사를 끝마치고 병원을 찾았고 저를 보자마자 처음으로 뱉은 말이 멀쩡해 보이는데 뭘 입원까지 하냐 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여간 돈도 못 버는 게 별 난리 브루스를 다 떤다면서 입원하면 애는 누가 돌보고 우리 아들 밥은 누가 해먹이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서럽고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거기까진 어느 정도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태어난 다음 날이 바로 동서 생일이었어요. 다른 행사였으면 몸이 좋지 않아서 못 가겠다고 빠졌을 텐데 그래도 동서 생일 자리에는 참석하고 싶더라고요. 모임을 어디서 하나 보니 그 짠순이인 시어머니께서 소고기를 사주신다고 갈비집에서 모인다고 했어요. 어쩐지 다른 행사였으면 일찍부터 제게 와서 요리해라 청소해라 일을 시키셨을 분이 먼저 연락 한 통 안 한다 싶었더니 제 입으로 들어가는 소고기는 한 점도 아까우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곰곰이 제 생일 땐 어땠나 떠올려 보니 시어머니께서 뭘 사주시기는커녕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조차 해주시지 않았어요.
모임 자리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께서는 몸도 안 좋은 애가 뭐하러 왔냐. 그래도 소고기는 얻어 먹어야겠냐. 눈치가 있으면 적당히 주워 먹고 가라며 대놓고 구박을 하셨고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날따라 시어머니 구박이 도를 지나칠 정도였어요. 말끝마다 돈도 못 버는 년이 주제도 모르고 분수 파악도 못하고 그런 쓰레기 같은 글 나부랭이나 쓰면서 우리 아들 등골이나 빨아먹는다. 그에 반해 작은 아가는 얼마나 예쁘냐. 이번에 차도 바꿔줬다 자랑하는데 딱 봐도 동서는 사줄 맘도 없는데 뜯어낸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소고기를 사주시는 것도 큰 거 받아먹었으니 이 정도는 해준다 선심 쓰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나저나 애가 아빠는 하나도 안 닮고 클수록 너를 너무 닮았어. 말도 안 듣고 무슨 애가 저렇게 애교도 없고 예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지. 나중에 커서 너처럼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고 남자 등골이나 빨아먹는 거 아니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만하세요. 애 이제 말 다 알아들을 나이예요.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한테 그게 하신 말씀이세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너 닮아서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쓸모없는 인간 될까봐 그렇지. 그러는 어머니는 얼마나 모범적이라고 그러세요? 돈 잘 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어머니랑 애아빠 닮아가지고 물질적인 걸로 사람 차별하고 잘못된 가치관 가진 아이를 자랄까봐 전 그게 더 걱정이네요.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지금 말 다 했어? 그럼 달에 꼴랑 200만 원도 못 받는 연봉 2천만 원 계산원이랑 연봉 1억 받는 전문직이랑 뭐 똑같게라도 하다는 말이야? 돈을 못 벌면 자존심이라도 굽힐 줄 알아야지. 돈도 못 버는 게 어디서 큰 소리야? 1억이 뭐가 그렇게 큰 돈이라고요. 전 연봉 10억은 벌어요. 아니, 앞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벌걸요? 얘가 맨날 글만 쓰다가 정신이 나갔나?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동서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정신이 나간 건지 그쪽이 정신이 나간 건지. 그리고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렇게 잘나신 아들 반품해 드릴게요. 그러니 평생 동안 끼고 잘 살아보세요, 아줌마. 전 그렇게 어안이 벙벙해 보이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뒤로한 채 딸을 데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짐을 챙기고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돌아왔어요. 남편은 도대체 그게 다 무슨 소리냐, 동서한테 다 들었다. 당신이 인터넷에 올리던 그 글쪼가리가 그렇게 돈이 많이 된다고? 드라마 만든다는 게 사실이냐? 당신 허언증 걸린 거 아니냐? 당신이 쓰는 그 쓰레기 같은 글들을 누가 그렇게 좋아하냐. 말도 안 된다. 예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반응들을 줄줄 쏟아냈고 저는 그런 남편 얼굴 앞에 핸드폰을 켜서 계좌 잔액을 들이밀어줬어요. 수많은 숫자들의 남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더라고요. 그런 반응 보일까봐 지금까지 알고 말 안 한 거야. 이 돈이 다가 아니야. 나 앞으로 받을 돈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이제 당신 같은 사람하고 더 살 생각 없어. 지금까지 당신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랑 이 좁아터진 집에서 뭐하러 꾸역꾸역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나 쓰러지면 적어도 병원은 데리고 가주겠지 싶었는데 그것조차 못할 거면 같이 사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우리 딸한테도 당신 같은 아빠 없는 게 나아. 당신 그동안 딸 유치원 행사며 놀이동산이며 한 번이라도 애 데리고 나가본 적 있어? 쓰레기 같은 건 내 글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인간 그 자체야. 그래도 한때는 서로 믿고 살았던 정이 있으니 그 긴 세월 동안 나한테 폭언하고 시어머니의 구박을 방조하고 딸 육아 나 몰라라 했던 것들 너그러이 위자료 청구 안 하겠다. 이 집도 차도 더러워서 그대로 당신한테 다 두고 가겠다. 대신 양육권 내놔라. 어차피 당신 애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테니 이혼 서류 보내면 얌전히 도장 찍어서 보내라 말하자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한 짓들 생각하면 그렇게 큰 소리 칠 처지가 아닐 텐데. 내가 지금 장난치는 것 같아? 당신 소송 들어가면 나한테 이길 수 있겠어? 평생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위자료 양육비 내면서 재산분할까지 할 생각이면 알아서 하고 아니면 그냥 좋게 이혼 도장 찍어. 이게 한때나마 나 믿어줬던 당신한테 주는 마지막 정이니까.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와 딸이랑 둘이서 살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동서는 제게 정말 잘했다면서 자기도 그동안 시어머니 하시는 거 보고 한마디 하고 싶었다. 시어머니가 진짜 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냐며 어안이 벙벙해 하시더라. 어머니께서 그동안 자기한테 왜 말 안 했냐, 어떻게 그런 걸 감쪽같이 속았냐면서 뭐라고 하시는데 이 기회에 저도 시어머니랑 거리를 좀 두려고요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다 전해 듣고는 정신을 못 차리셨는지 전화를 해서 저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 다 잘 될 줄 알았다. 그동안 너 잘 되라고 채찍질한 거야. 사람이 정이 있지. 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냐? 일 좀 잘 됐다고 이렇게 바로 태도 변하는 게 말이 돼? 사람이 된 도리는 다 해야지. 검은 머리 짐승 될 거냐? 앞으로 차별 안 하고 너 글 쓰는 거 허락해 줄 테니까 집에서 글 쓰면서 애 키우고 그렇게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아줌마,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글 쓰는 건 당신들이 허락해주고 말고 할 게 아니에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보네요. 저랑 진짜 이혼 소송하고 싶은 모양인데 코딱지만한 월급으로 변호사 하나 제대로 구할 수 있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아줌마도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아줌마 말대로 아줌마 아들한테 한때는 도움 받았으니 눈 딱 감고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 좋게 이혼서를 도장 찍어 보내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도 몇 번 더 연락이 오더니 결국은 포기한 모양인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깔끔하게 이혼을 했고 지금은 딸과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셋이 살던 그 구질구질한 집보다 훨씬 깔끔하고 크고 무엇보다도 주변에 제 자존감을 깎아먹는 사람들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얼마 전 방영된 드라마는 예상보다 더 인기가 많아서 다음 기수 제작이 확장되었고 예전 같으면 정말 상상도 못할 수준의 돈이 계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지금 쓰는 작품을 마무리하고 차기작을 준비해 볼 생각이에요. 예전에는 제발 제 원고 좀 봐달라고 출판사들을 돌아다니며 사정해도 아무도 제게 관심을 주는 곳이 없었는데 이제는 출판사들에서 먼저 저와 책을 내자고 연락이 오는 상황이라니 사람 인생은 진짜 모르는 거네요. 제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먹고 살 걱정 없이 제가 쓰고 싶은 글 쓰면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제 블로그에 있던 그 글을 발견하고 제게 연재 제의를 해주신 담당자분과 제 소설로 드라마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감독님, 그리고 드라마 작가분, 제작사, 그리고 드라마를 시청해주신 모든 사람들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고마운 분들은 제 블로그에 첫 댓글을 남겨주셨던 분들을 포함해서 지금도 제 글을 기다려주고 계시는 수많은 독자분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책을 읽으며 느꼈던 그 감정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저희 딸은 엄마를 닮은 작가가 되겠다며 요즘 부쩍 책을 많이 읽어요. 그런 모습이 참 예쁘고 의젓하게 자라줘서 고맙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의 문제 때문에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든 것 같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는 아빠를 전혀 그리워하지 않고 저와 둘이서 충분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빠의 빈자리를 잘 채워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거예요. 동서와도 여전히 간간히 연락도 주고받고 만나서 식사도 함께 하고 있어요. 제 이혼 후로 시어머니께서는 동서에게 더 집착하기 시작하셨다는데 동서도 이제는 너무 지쳐서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기가 찬 소식은 바로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쟤도 했는데 내가 쟤보다 뭐가 모자라서 못하겠냐며 회사를 뻥 때려치고 집에 틀어박혀서 글만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운이 좋아 작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글을 쓰는데 과연 그 결과물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지 어떤 사람의 가슴에 와닿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남편이 보기엔 그간 세월의 제 노력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느껴졌다면 그건 그 사람의 그릇이 그 정도밖에 담을 수 없으니 그런 탓이겠죠.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밤을 새워 백날 노력해봤자 아마 남편은 평생 훌륭한 작가가 되지는 못할 거예요. 제가 알던 대학 시절에 책을 사랑하던 그 남자는 이미 죽은 지 오래거든요. 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훌륭한 결과물을 낼 리가 없죠. 그렇게 글을 쓰는 저를 무시하더니 이제야 작가가 되겠다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남편이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차기작 준비에 열심입니다. 이전 작품은 저와 같은 처지의 소녀가 주인공이었으니 이번 작품은 엄마를 주인공으로 써보고 싶어요. 어떤 내용을 쓰게 될지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주제가 되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현실성을 담아서요. 그동안 힘든 세월을 보내왔던 것이 전부 다 이런 행복을 맞이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돈이 많고 여유로운 삶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행복한 것은 제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읽어주고 공감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작가가 되려고 했던 것은 누군가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어서였는데 점점 더 제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연재가 책 출판보다 좋은 점이 있다면 독자들과 쌍방향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독자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그 반응에 저 또한 답해줄 수 있으니까요. 물론 항상 좋은 반응들만 돌아오는 것은 아니기에 비난에 상처받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악플들 사이에 작가님 글 덕분에 한 주를 살아갈 기운을 얻는다는 말, 너무 재미있다는 말, 팬이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다시 글을 쓸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원글을 쓰려고 막힐 때마다 그저 가볍게 마음을 털어내려고 썼던 글인데 쓰다 보니 일기처럼 제법 길어졌네요. 아무래도 직업이 작가다 보니 글을 쓸 때 몇 번이고 탈고하며 다듬는 것이 직업병인데 그런 강박을 없애고자 나름대로 마구잡이로 써내려간 글이라 그렇게 매끄럽게 익혔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글 읽으시며 작가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글을 못 써 싶으셨다면 너그러이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제 인생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이 아니라 책 속의 주인공 이야기를 쓸 시간인 것 같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남성입니다. 얼마 전 친구와 그간 있었던 일들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유튜브에 한번 보내보란 말을 듣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 작은 파출소에서 경장으로 복무하고 있는 경찰입니다. 전 원래부터 경찰이 되고 싶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모두가 그렇듯 저도 번듯한 회사에 취직해 회사원으로 발을 내디뎠죠.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회사 생활이 저랑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회사에 다니는 내내 적응을 잘 못했어요. 매일 억지로 회사에 다니던 저는 뒤늦게 다른 직업으로 시선을 돌렸는데요. 그런 제 눈에 들어온 건 공무원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중에서도 직접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찰을 택했고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전 그때나 지금이나 체력 하나는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장 힘들어하던 체력 검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죠. 덕분에 수월하게 경찰 시험에 합격했고 저는 순경이 됐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업무에 허둥대는 일도 많았지만 회사에 다닐 때와 다르게 저는 곧 파출소 업무에 잘 적응했습니다. 파출소 업무는 회사 업무와 많이 달랐습니다. 회사는 딱딱하게 자신이 맡은 일만 했다면 파출소에선 동료들과 함께 협력해 직무를 수행할 때가 많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같은 팀으로 함께 일한다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몸이 많이 피곤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드린 시민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들으면 뿌듯함에 몸이 금세 가뿐해지더군요. 그렇게 순경이 된 지 반년이 채 안 됐을 때 대학교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단 말이 저보고 여자 소개 받아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수야, 너 여자 소개 안 받을래? 내가 알기로 너 전 여친이랑 헤어진 지 몇 개월 된 걸로 아는데 이제 슬슬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해야지. 이 형님이 네 생각해서 딱 너한테 맞는 여자분 소개해 줄 테니까 고마워해라.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소리야 그게. 난 아직 다른 사람 만날 생각 없으니까 나 말고 딴 사람한테나 소개해줘. 야,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보기만 해.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 네가 만나던가 왜 나한테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경찰 시험을 보기 전 회사원일 때 제겐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제 성격에 맞지 않는 회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잘 챙겨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주 싸우다가 결국 헤어졌습니다. 이후 전 누군가를 만난다면 상대방에게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만나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이때 전 순경이 된 지 반년도 안 된 상태라 누군가를 만날 여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의 제안이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게 여자를 소개해주겠다던 친구는 저와 많이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오랜만에 연락 와서 갑자기 여자를 소개해주겠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탐탁지 않은 기분에 계속 소개를 거절했죠. 오랜만에 연락해서 한다는 말이 갑자기 여자 소개냐? 난 진짜 관심 없으니까 전화 끊자. 아이, 딱 한 번만 만나봐. 내가 너랑 소개해주겠다고 이미 말 다 해놓은 상태란 말이야. 진짜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내가 식사 비용도 다 내줄게. 그냥 한 번 만나만 주라, 성수야.
제가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친구는 정말 끈질기게 매달리더군요. 어쩔 수 없이 비번인 날짜를 알려주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부탁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친구에게 단단히 일러준 뒤에 말이죠. 약속 당일 저는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크게 기대가 없었던 터라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만 차려입고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약속 장소에 나온 여성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나 완벽히 제 이상형에 딱 맞는 사람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민성수 씨세요? 저 소개받고 나온 이미연이라고 해요. 아, 안녕하세요. 저 욱제 친구 민성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려요. 와, 성수 씨,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미남이세요. 칭찬 감사합니다. 미연 씨도 실물이 훨씬 예쁘세요. 저는 그날 처음 만난 여성분과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처음 만난 여성분이 바로 제 전처였습니다. 당시 전처는 요가 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도 취미로 운동을 하고 있던 터라 자연스럽게 운동 이야기를 나누며 친밀해졌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저와 전처가 공통점도 많고 잘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 후 제가 먼저 다음 만남을 신청했죠. 그렇게 몇 번의 데이트 중 전처가 먼저 제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지 않겠냐고 제안하더군요.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어 바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생각해보면 그 당시 전처는 이상한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좋다던 그녀는 제게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만 연락이 됐고 답장도 항상 늦었죠. 하지만 데이트를 할 때는 제가 너무 좋고 사랑스럽다는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연락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요가 강사일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나 스피닝 강사처럼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평소에 몸을 혹사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고 들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계속 주야간이 바뀌어 길게 연락을 못해 미안한 마음도 있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후 사귄 지 몇 개월쯤 됐을 쯤 전처가 제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사실 프로포즈가 저는 너무 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정말 많이 사랑하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저는 저를 정말 사랑해서 프로포즈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길게 고민하지 않고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부모님들과 만나는 건 조금 천천히 하자고 얘기했어요. 자기야, 자기가 결혼하자고 해줘서 정말 기뻐. 근데 우리 부모님 만나 뵙는 건 조금 천천히 하자. 나도 부모님께 말씀드릴 시간이 필요하고 자기 부모님 만나 뵙는 것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이야. 자기 말 무슨 뜻인지 알았어. 그럼 우리 부모님께 서로 천천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약속 잡는 걸로 하자.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전처가 저보고 깔끔하게 입고 자기를 만나러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야, 오늘은 평소보다 더 깔끔하고 멋지게 입고 나와. 그래줄 수 있지? 저는 전처가 오랜만에 데이트니까 신경 써서 입고 오라는 줄 알고 최대한 깔끔하고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전처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계신 겁니다. 전 이런 자리에서 전처 부모님을 만나게 될 줄은 몰라서 많이 당황했죠. 그녀는 제가 당황하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자리로 끌고 가더군요. 엄마 아빠, 이 사람이 내가 말했던 성수 씨야. 잘생겼지? 우리 성수 씨 돈도 진짜 잘 벌고 성격도 얼마나 좋은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연이 남자친구 민성수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으니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더군요. 처음 뵌 두 어르신은 바로 제 호구조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 자네가 미연이 남자친구인가? 긴 말 할 것 없이 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네. 자네 직업은 뭐고 돈은 얼마나 버나? 미연이는 애가 영 질지지 못해서 요가 강사 따위나 하고 있는데 혹시 자네도 그런 몸 쓰는 일이나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저는 어르신의 말씀에 한 번 더 당황했습니다. 요가 강사 따위라뇨? 요가 강사 일이 나쁜 일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자기 딸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이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그런 어른의 말에 익숙해 보였어요. 그리곤 제 팔을 꼭 붙들더니 장인어른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성수 씨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데 아빠도 아는 그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야. 뭐? 그게 정말인가? 네? 아, 그게 말입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래전에 이미 회사에서 나왔고 지금은 경찰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간 전처가 제 직업이 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은 상태로 두 어르신에게 설명해드렸죠. 이전엔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제 성격과 맞지 않아 그만뒀습니다.
뭐야, 그럼 무직이야? 아닙니다. 현재는 경찰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면 공무원이잖아. 그럼 돈은 그럭저럭 벌겠네. 두 분께 말씀드리며 전철을 힐끗 보니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있더군요. 하지만 금방 굳어있던 얼굴을 풀고 절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회사 다니는 것보다 공무원이 훨씬 낫지. 돈도 시우 오빠보다 더 많이 벌걸? 저는 기뻐하는 아내의 목소리 사이로 들리는 이름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어르신의 떨떠름한 표정을 보아하니 전저 가족과 사이가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았죠. 저는 그렇게 당황스러움만 가득했던 첫 인사를 어떻게든 마무리한 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기야, 우리 부모님들께 인사드리는 건 좀 천천히 하자고 했잖아.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자리를 만들어? 미안해 자기야. 그게 부모님이 만나는 사람 있으면 빨리 인사시키라고 성하셔서. 근데 자기 왜 나한테 회사 그만둔 얘기 안 했어? 나 아까 얼마나 무안했는지 알아? 무슨 소리야 그게. 나 회사 나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나 자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경찰이었어. 욱지한테 못 들었어? 아니, 난 대기업 다니고 있다는 얘기만 들어서 어쩐지 계속 파출소 얘기를 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자기야, 그럼 물어보지 그랬어. 난 자기가 별말이 없어서 내가 경찰인 거 알고 있는 줄 알았어. 됐어.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지 않은 내가 잘못이라는 거지? 자기는 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관심 없는 여자 만드니까 기분 좋아? 결국 저는 이날 전처와 한바탕 크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사과해 어떻게든 서로 기분을 풀었고 다시 결혼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실 그날 시우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싶었는데 크게 싸운 탓에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슨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의문을 아는 채로 전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화해 후 저는 부모님께 전처에 관해 이야기를 드리고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에 대한 의사를 내비치자 부모님께서 조금 난색을 보이시더군요. 성수야, 네가 좋은 여자를 만났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지만 너무 급한 거 아니야? 어차피 할 결혼인데 뭐 어때요. 그리고 미연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격이 좀 급하긴 한데 자기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애라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한번 만나는 보고 생각해봐야 할 것 같구나. 제가 전처와 교제한 기간에 비해 좀 급하게 결혼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부모님께서 더 신중하게 봐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전처가 부모님을 뵈러 온 날 긴장했던 것과는 달리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워낙 밝고 사교적인 그녀라 그런지 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인데도 어려워하지 않고 살갑게 굴더라고요. 부모님도 마음에 드신 눈치였고요. 그래서 이후 상견례와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부터 전처가 운영하던 요가 학원이 잘 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학원을 접고 이제부터 전업주부로 생활하겠다고 하더군요. 저야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으니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제가 아직 순경이라 수입이 많은 편이 아니니 그 부분은 고려해달라고 했죠. 그녀는 괜찮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그녀에게 월급을 전부 맡기고 용돈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돈을 받을 때마다 전처는 자꾸 돈이 너무 없다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순경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둘이 쓰기엔 나쁘지 않았던 금액이라 저는 의아했죠. 생활비가 그렇게나 모자라? 이상하네. 혹시 가계부 좀 보여줄 수 있어? 우리가 쓸데없는 지출이 많나? 뭐? 가계부? 아니 여보, 지금 내가 쓸데없이 돈 함부로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여보 가계부 쓰고 있다며. 그럼 가계부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지출이 심한지 알 수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살림을 잘 못한다는 거구나. 와, 여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한테 면박을 줘? 면박이라니? 가계부 좀 보여달라는 게 그 정도 일이야? 전처는 가계부는 자기가 관리하는 영역이니 보여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강경한 그녀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저는 다음날 은행으로 가서 생활비 통장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출금 내역을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큰 돈이 일정하게 달마다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통장 출금 내역을 보여주며 추궁했죠. 그러자 마지못해 이야기하더군요. 사실 요가학원 차릴 때 대출을 좀 받았는데 그때 받은 대출 이자랑 원금 갚은 거야. 여보도 알잖아. 나 학원도 정리했는데 이자 낼 돈이 어디 있겠어.
그래도 원금은 거의 다 갚았으니까 조금만 더 눈 감아주면 안 돼? 이런 빚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아니면 장인어르신이나 장모님께라도 말씀드리고 도움받던가. 우리 부모님은 이 일 모르셔. 우리 아빠가 요가 강사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잖아. 근데 어떻게 아빠한테 말해? 여본, 내가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도 모르지. 확실히 전처의 말대로 장인께선 전처가 요가 강사인 걸 상당히 못마땅해 하고 계셨죠. 부모님께 돈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서글프게 우는 그녀를 보며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느꼈죠. 그럼 빚이 얼마나 남았는지 나한테 말해줘. 내가 갚아줄게. 정말? 여보, 우리 신혼집 장만하느라 모아놓은 돈도 다 썼다고 했잖아. 어떻게 내주려고? 어떡하긴. 우선 우리 부모님께 도와달라 말씀드리고 갚아야지. 그녀는 조금 주저하면서도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부모님께 빚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이 좀 필요하다고만 말씀드렸죠.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다달이 이자까지 더해서 갚을게요. 돈이 안 갚아도 상관없어. 하나 궁금한 게 있다. 혹시 이 돈 며느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빌리는 거야? 저는 아버지 말씀에 속으로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 부모님께선 제가 돈을 빌리기 위해 말을 꺼냈을 때부터 대강 어떤 상황인지 짐작하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모님께 끝까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서 모두 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선 전처에게 빚이 생기게 된 이유를 다 이해하시더군요. 저는 감사함과 동시에 참 많이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돈으로 그녀의 빚을 모두 갚아줬죠. 그리고 그날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다는 것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 말에 전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그걸 말하면 어떡해. 난 몰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부모님한테 밉보였을 거야. 아니야, 여보. 우리 부모님이 여보 다 이해하신다고 했어. 그거 말고는 별말 없으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음에 같이 우리 부모님께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 한마디 하자. 저는 많이 걱정하는 전처를 열심히 달래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부모님께 감사하단 말을 전하기 위해 같이 부모님 댁으로 갔죠. 근데 식사 도중 어머니가 빚에 관해 물어보려고 말을 꺼내는 순간 전처가 갑자기 어머니의 말을 막고 폭탄 선언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어머님. 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게 저 임신했어요. 뭐? 그게 정말이야? 아유, 정말 잘 됐구나. 전처 말을 듣고 부모님도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런 임신 이야기 덕분에 그날 식사 자리는 빚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없이 임신을 축하하는 자리로 변질됐죠. 하지만 저는 기분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가 저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왜 제게 제일 먼저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말해주려고 했었다고 말을 돌리더군요. 어쨌든 행복한 소식을 들은 저는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죠. 전처는 달을 꽉 채우고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예쁜 딸이었어요. 아이가 생기니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더 막중해지더군요. 저는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2살이 될 때까지 전반적으로 전처가 딸의 육아를 도맡았습니다. 저도 주야 교대 근무를 하며 육아를 도왔지만 아무래도 그녀의 마음엔 차지 않았겠죠.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왜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나 혼자 애 낳았어? 애 밥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옷 입히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그녀의 분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했지만 직업 특성상 주야간이 자주 바뀌니 집에 혼자 있는 전처가 바라는 만큼 육아를 도울 수가 없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사과하고 앞으로 제가 더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집안일을 제가 다 맡아서 했고 인터넷에서 찾아가며 요리도 배웠습니다. 새벽에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무리 힘들어도 밀린 빨래를 돌리고 한가득 쌓여있는 그릇도 깨끗하게 설거지했죠. 매일 쓰레기도 정리하고 집안 청소까지 빠짐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전처는 점점 불만만 많아지고 갈수록 말이 심해졌죠. 경찰인 게 뭐 대수야? 돈도 잘 못 벌어오면서 대체 여보는 잘하는 게 뭐야? 그때마다 저는 조금만 더 참자고 속으로 되뇌면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육아 강의를 들어보니 산모는 첫 아이를 키울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더군요. 저는 그때 전처도 아이를 키우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힘들어서 그런 거라 생각하며 그녀의 짜증을 다 받아줬죠. 그런데 짜증이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원하는 만큼 돈도 못 쓰고 집안에만 있어서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하더니 급기야 제 부모님께 돈 좀 더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되냐고 하는 겁니다. 여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미 여보 빚 갚으려고 부모님께 돈 빌렸는데 여기서 돈을 더 빌려달라고는 할 순 없어. 일단 우리 있는 돈으로 생활해보자. 여보, 빚 갚아주신 거 감사하긴 한데 이제 그 이야기 그만하면 안 돼? 그리고 내 빚이라니. 나 당신 아내야. 당신이랑 쭉 함께 살아갈 사이니까 내 빚은 당신 빚이지. 그리고 내가 무슨 큰 죄지었어? 아니, 임신한 며느리 빚 좀 갚아주실 수 있는 거지 그거 좀 갚아줬다고 도대체 얼마나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정말 엄마 말이 맞았어. 돈 못 버는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당신이랑 괜히 결혼했나 봐. 전처는 아무렇지도 않게 모진 말을 내뱉더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울더군요. 저도 그녀의 말에 너무 화가 났지만 동시에 울고 있는 전처의 모습을 보니 참 속상했습니다. 전 어떻게든 그녀를 달래고 이야기하며 잘 풀어보려고 했지만 아예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이 4살이 될 때까지 우리는 냉전 상태로 지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저는 대화 좀 하자고 말도 꺼내고 시험을 봐서 경장으로 올라가면 월급이 더 늘어날 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며 마음을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그냥 경찰 그만두고 다시 회사 들어가면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경찰을 왜 그만둬? 연차 쌓이면 돈 더 많이 들어온다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지금 당장 돈이 없잖아. 아, 난 당신이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결혼한 건데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야. 사기 결혼 당했어. 지금 사기 결혼이라고 했어? 아무리 그래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우리 집이 네 빚 다 갚아준 건 잊었어? 결혼 전에 빚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해놓고 그렇게 따지면 나야말로 사기 결혼이지. 아, 정말 지겨워. 그까지 푼 돈 좀 갚아준 거 가지고 유세 좀 그만 떨어. 저는 막말에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분명 사랑하니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전처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돈에 집착하게 됐는지 알 수 없더군요. 이후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모든 집안일에서 그녀는 아예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시간을 보상받고 싶다며 제 용돈은 더 줄이곤 제 월급을 모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최소한의 용돈만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우던 담배까지 끊고 아슬아슬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용돈이 더 줄어드니 이제는 점심밥 사 먹을 돈까지 부족하더군요. 제가 용돈이 너무 적어 밥 사 먹을 돈도 부족하다고 하소연했지만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참아보려고 했지만 그녀의 행동이 도를 넘어 어쩔 수 없이 통장에 들어가던 월급을 제 통장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달이 빠져나가던 돈을 계산해보니 전처가 달마다 대부분의 돈을 쇼핑과 유흥에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앞으로는 돈 관리는 제가 하고 용돈을 받아 쓰라고 했죠. 그랬더니 길길이 날뛰는 게 아니겠어요? 용돈? 나 호강시켜준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쥐꼬리만한 용돈을 탓쓰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 쇼핑하러 다니는 사이에 난 돈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이번에 경장시험만 통과하면 올해 가기 전에 월급도 더 늘어날 거라고 했잖아. 근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렇게 날 몰아세워? 그녀의 울부짖음에 저도 폭발했습니다. 제 월급의 반 이상을 본인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자신은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요? 딸은요? 가족의 행복이 제 행복이라 생각하며 몇 년 동안 새 옷 한 벌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본인을 남과 비교하며 자신은 불행한 처지라고 계속 한탄했죠. 나중에 가선 어린 딸을 붙잡고 이런 얘기까지 하더군요. 상아야, 아빠는 약속 안 지키는 나쁜 사람이야. 경찰은 원래 나쁜 사람 잡아가야 하는 사람인데 네 아빠가 경찰이라서 누구 보고 잡아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엄마 참 불쌍하지? 딸은 엄마가 하는 말에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고요. 전 황당했습니다. 애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당신 그만 못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딸 앞에서 날 나쁜 사람 취급을 해? 왜? 난 사실만 말한 건데 부끄러워? 창피해? 아, 그럼 또 남은 잘못했다는 거구나? 아, 지겨워.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애 생각해서 이혼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뭐? 지금 이혼하자고 말하는 거야? 진심이야? 저는 그녀가 더 이상 절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 질문에 비아냥거리며 대답하더군요. 돈도 못 버는 남편이랑 살아봤자 나만 더 불행해지지. 우리 이혼해. 그래, 내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알았어, 이혼을. 그런데 정작 제가 진지하게 이혼하자고 말하니 당황하더군요. 아마도 제가 평소처럼 굽히고 사과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비아냥거리던 말투를 고치곤 이혼은 나중에 다시 말하자며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갑자기 제게 사이 좋았던 예전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전처가 진짜로 이혼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그저 투정을 부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았죠. 그래서 저도 다시 살갑게 구는 전처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드럽게 대하니 다시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저는 그 관계를 어떻게든 다시 되돌리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했습니다. 비번일 때는 반드시 가족끼리 나들이를 나가고 꽃도 사다 주며 사랑한다는 말도 전했지만 그녀는 냉전인 상태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나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전처가 다시 일을 구해 일하겠다고 하더군요. 전 이때 경장이 되어 벌이가 더 좋아진 상태라 전처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보다 2배는 더 잘 벌고 있는데 왜 일을 구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애는 크면 클수록 돈 들어갈 때 더 많아지는 거 몰라? 그리고 애 대학 등록금도 모아둬야 하는데 지금 당신 벌이론 택도 없어. 그러니까 나도 일해야겠어. 상아가 대학 들어갈 때쯤이면 난 또 진급할 거고, 그럼 지금보다 더 월급이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굳이 당신 일하지 않아도 돼. 나 벌써 일할 곳도 구했어. 나 요가 강사 때 알게 된 지인이 지방에 요가 학원 차리는데 나보고 와서 강사 좀 해달래. 뭐? 그럼 지금 주말 부부로 살자는 거야? 싫어. 난 그렇게는 못해. 하지만 제가 자기의 커리어를 끊어놓은 장본인이라 말하며 자기는 반드시 일하러 지방에 내려가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전처가 요가 강사 일을 그만두게 된 건 학원이 잘 안 돼서 그런 건데도 말이죠. 전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말하는 그녀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로 사는 것에 동의했죠. 다음 날 바로 짐을 싸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딸아이에겐 돈을 벌러 가는 거라 주말에만 볼 수 있다 말하고요. 딸은 당연히 엄마랑 헤어지는 걸 싫어했습니다만 얌전한 아이라 크게 울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돌아왔는데도 엄마가 보이지 않자 한밤중까지 엉엉 울더군요. 그날은 밤새도록 딸을 계속 달래던 기억이 나요. 전처는 주말이 되자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디서 돈이 난 건지 새 옷을 사입고 딸아이 장난감을 한가득 사왔더군요. 저는 전처가 집에 있을 때보다 바깥 활동을 하며 더 활기차고 기운이 넘치는 걸 보곤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주말에 보고 싶던 엄마를 만나자 엄청 즐거워하더군요. 그리고 일요일에 전처가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겠다고 하자 울고불고 떼를 썼고요. 하지만 딸이 울어도 웃으면서 다음 주말에 만나자고 말하고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저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죠. 그래도 저는 그녀가 일하는 동안 아이가 보고 싶을까봐 중간중간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힘내라고 응원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아이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 정도 꼬박꼬박 주말마다 집에 오더니 그 다음 달부터는 점점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주말마다 엄마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집에 오질 않자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가 전처에게 전화해 언제 오냐 물어도 많이 바빠서 올라가질 못한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온종일 집에 있을 수는 없어서 때때로 부모님께 딸을 맡기고 출근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께서 제가 말해주시길 딸아이가 매번 부모님께 엄마는 언제쯤 집에 돌아오냐고 물었다더군요. 물론 그때마다 부모님께서는 엄마는 주말에 올 거라고 아이에게 말해줬답니다. 하지만 전처는 딸아이와의 약속을 거의 매번 어겼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니 딸이 엄마와의 만남을 아예 포기한 듯 했습니다. 그리곤 제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집에 안 오는 건 아빠 때문이야? 엄마가 아빠는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싶대. 왜? 아빠는 왜 돈을 많이 못 벌어? 아빠는 상아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사줄 수 있을 만큼 돈 버는데 엄마는 갖고 싶은 게 엄청 많아서 돈을 더 벌어야 된대.
엄마가 갖고 싶은 게 뭔데? 나 다른 거 사달라고 안 할 테니까 아빠가 엄마 갖고 싶은 거 사주고 엄마 보고 집으로 오라고 하면 안 돼? 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나더군요. 얼마나 보고 싶으면 자기 갖고 싶은 거 안 사줘도 된다며 엄마를 찾을까요? 저는 딸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알렸지만 전처는 제가 보낸 메시지엔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엄마가 매번 약속을 어기니 전처에게 온 전화를 받곤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 욕하지 마. 엄마는 주말에 온다고 나랑 약속했으면서 계속 안 왔잖아. 엄마도 약속 어겼으니까 아빠만 나쁜 사람 아니고 엄마도 나쁜 사람이야. 아무래도 전처는 딸과 전화할 때마다 제 욕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제 탓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겠죠. 그런데 딸이 초등학교 2학년쯤 되니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할 말도 잘해서 제 엄마를 나무라더군요. 저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잘하는 딸이 기특하면서도 심란했습니다. 전처도 딸의 전화에 많이 찔렸는지 그 후부터는 비싼 장난감을 보내기 시작했죠. 비싼 장난감을 보내는 걸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걸 보낼 시간에 차라리 집으로 올라와 딸아이와 놀아주면 훨씬 좋아했을 텐데. 전처는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딸은 엄마가 보내온 장난감 포장도 뜯지 않고 구석에 처박아 두기만 했죠. 그 모습을 보고 속이 너무 상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 싫어도 상아는 보러 올라와야지. 1년 넘게 집에 안 오는 게 말이 돼? 일이 바빠서 못 올라가는 건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게 싫었으면 당신이 진작에 경찰 일 그만두고 잘 다니던 대기업 다시 들어가면 됐던 거 아니야? 또 내 핑계 대는구나. 어차피 회사도 승진하기까지 몇 년 걸려. 게다가 해고당할 위험도 있어. 그런데 넌 내가 확실히 보장되는 경찰을 그만두고 회사를 다녔어야 했다는 거야? 나 지금 경장이야. 몇 년 지나면 또 시험 봐서 진급할 수 있다고. 너 나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했으면서 지금까지 계속 돈 얘기만 했지? 결국 넌 본인을 위해서 돈 버는 거면서 양심이 있다면 적어도 딸 핑계는 대지 말았어야지. 내가 지금 애 핑계 댄다고? 난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다 당신한테 있다고 말하는 거야.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끊어. 그렇게 말하곤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나마 딸한테 보내던 장난감도 그 전화 이후론 아예 보내지도 않더군요. 딸아이의 메시지에도 제 메시지에도 전처는 답이 없었습니다. 아예 연락을 끊어버린 태도에 저는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평소 그녀가 사용하던 SNS 계정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SNS를 사용하지 않았던 터라 기억을 더듬어 그녀의 계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애써 찾은 전처의 계정에 모르는 남자와의 사진이 올라와 있더군요. 모르는 남자와 팔짱을 끼고 연애할 때나 지어 보이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올린 사진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우 오빠와 한 장, 우리 인연 영원하길. 시우라는 이름을 보자마자 저는 예전에 전처의 부모님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시우라는 이름은 바로 그때 그녀의 입에서 나왔던 이름이었죠. 저는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거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시우라는 남자와 전처의 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했죠. 계정을 모두 살펴보고 전처와의 인맥에 은밀히 접촉해 물어보니 경악스러운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오더군요. 시우라는 남자는 전처와 연인 사이였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다가 지금은 이혼한 상태라는 겁니다. 게다가 제 딸 또래쯤 되는 아들도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촉이 왔습니다. 전처의 계정에 시우라는 남자의 사진이 올라온 건 전처가 지방으로 내려가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쯤부터였거든요. 전부터 연락하는 사이였다는 느낌이 오자 제가 가진 법적인 지식과 할 수 있는 모든 선에서 전처가 벌인 모든 불륜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이나 다름없는 시우라는 남자에게 연락도 했죠. 하지만 그 남잔 오히려 제게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미연은 이미 그쪽이랑 이혼 생각하고 있던데요? 지금은 따로 사는데 그 정도면 사실상 이혼 아닌가? 우리 아직 법적으로 혼인관계입니다. 좋게 말할 때 관계 정리하세요. 내가 왜? 당신이나 미연이랑 정리해요. 남자가 자존심도 없나? 돈 못 벌어서 아내 일 시키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저 지금 기회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더는 못 참아요.
아, 예. 어디 한번 잠집 알아보던가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상간남은 절 잔뜩 도발하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마음 같아선 잔뜩 욕하고 당장 찾아가 혼쭐을 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간남과의 전화를 녹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화를 끝낼 수밖에 없었죠. 바로 다음 날 녹음 내용과 그동안 모아둔 불륜 증거를 가지고 상간남과 전처를 고소하는 동시에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 고소장을 받은 상간남과 전처는 제게 만나서 얘기하자고 연락하더군요. 하지만 전 재판 때나 보자고 한마디 답하고 모든 연락을 무시했죠. 재판장에서 만난 상간남과 전처는 상당히 억울해하더군요. 게다가 상간남은 전처가 제가 돈을 너무 못 번다고 얘기해서 제가 백수인 줄 알고 있었대요. 경찰에게 고소장을 받았다는 걸 알고 상간남은 많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만 당연히 그런 얘기는 상간남에게 불리한 얘기였습니다. 전처는 어차피 이혼하려고 했다고 말하더니 딸아이 친권을 자신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을 들어보니 딸의 양육비를 받을 목적이 뚜렷하더군요. 하지만 판사님께선 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써왔던 제 일기와 생활하면서 기록한 가계부를 토대로 제가 육아에 열심히 참여했고 전처의 빚을 갚아준 사실 등등을 증거로 제출했거든요. 그리고 전처의 경우는 오히려 육아에 잘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결국 재판의 끝에서 전처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명령이 떨어졌고 저는 친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딸에겐 이제 더는 엄마와 만나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슬퍼하는 기색도 없이 딸은 체념한 표정으로 알겠다 하더군요. 말없는 슬픈 표정을 보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계속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없던 저는 기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함께 놀이공원도 가고 아이 숙제도 봐주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정말 큰 노력을 기울였죠. 제 노력을 알아준 건지 딸도 차츰 기운을 차리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10살 생일 때 함께 꽃놀이를 하러 갔습니다. 벚꽃이 가득 피는 것으로 유명한 놀이공원으로 함께 꽃놀이를 가서 사진도 찍고 도시락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놀이기구 한번 타고 내려와 벚꽃나무 등치에서 돗자리를 펴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몸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어디가 아픈 줄 알고 크게 놀랐는데 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나쁜 엄마다. 여러분, 딸 버리고 간 나쁜 엄마 좀 잡아주세요. 아빠 두고 모르는 아저씨한테 간 나쁜 엄마 좀 잡아가세요. 저는 깜짝 놀라 딸이 가리키는 것을 봤습니다. 딸의 외침에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도 전부 다 딸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엔 저만큼이나 놀란 표정의 전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놀랐던 건 전처가 모르는 남자아이 손을 꼭 잡고 재판정에서 봤던 상간남과 껴안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그 년놈들은 벚꽃나무를 배경으로 가족사진이라도 찍을 모양이었던 것 같았어요. 딸은 계속해서 놀라 얼어붙은 전처와 상간남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저기에 나쁜 엄마 있어. 아빠 경찰이잖아. 얼른 잡아서 혼내줘. 나 두고 간 엄마 좀 잡아서 혼내줘. 저도 그들 모습에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데 딸은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했겠습니까? 저는 딸이 우는 모습에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이 지금 뭘 잘했다고 여길 눌러와? 남편이랑 딸 버리고 상간남이랑 바람나니까 좋냐? 너희가 천년만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천하의 못된 것들.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 외침에 그녀는 당황했는지 절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맞받아쳤습니다. 날 모른다고? 그럼 기억나게 해줄까? 여러분, 저기 저 여자가 바람나서 결혼 전에 진 빚도 다 갚아준 남편인 저와 딸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지금 저기 같이 있는 남자가 저 여자랑 바람난 상간남이고요. 제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더니 전처와 상간남에게 야유하며 욕하기 시작했죠. 저는 우는 딸아이를 달래면서 전처와 상간남을 노려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무어라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았는데 상간남이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눈치를 보더니 곧 남자아이와 전처를 데리고 사라지더군요. 엉엉 우는 딸을 끌어안고 한참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딸이 그렇게 소리쳐준 덕분에 하고 싶었던 말을 속 시원히 할 수 있어서 한편으론 후련했습니다. 그렇게 끌어안고 울고 있으니 주변에 놀러왔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 딸과 제게 위로의 말을 전하더군요. 아저씨, 힘내세요. 아저씨 말대로 바람 펴서 만난 사람들은 바람 펴서 또 헤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잘못한 건 바람 핀 쪽이지 아저씨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 우린 주변 사람들의 위로에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잘못한 건 바람 피운 전처와 상간남이 맞으니까요. 거기서 계속 울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딸은 놀이공원에서 엄마를 본 일이 충격이었는지 며칠 동안 고열을 앓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엔 씻은 듯이 건강해져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를 푼 덕인지 전보다 더 활기차게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저 또한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를 푼 것 같은 후련한 기분에 더 이상 전처 생각을 안 하게 됐습니다. 이혼 후에 저는 한동안 그녀가 바람 피운 게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꽃놀이 이후 그런 죄책감과 자기 비하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제 안에서 무거운 응어리로 남아있던 그녀와의 관계를 제대로 끝낸 기분이 들었습니다. 꽃놀이 이후 전처에게 딱 한 번 연락이 왔었습니다만 저는 바로 전처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후로 전처와는 쭉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나중에 딸이 커서 자기 엄마와 한 번쯤 연락을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그때쯤 차단을 풀 생각입니다만 딸이 제 엄마를 보고 싶다고 할진 알 수가 없네요. 한땐 딸이 아빠가 경찰인 걸 싫어도 했지만 이젠 좋게 받아들인 것 같아 마음이 시원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딸에게 새엄마를 만나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지만 크게 되어버려서인지 아직은 새로운 인연이 무섭네요. 그래도 언젠간 좋은 인연 만날 수 있겠죠? 저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한 분이 계신다면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잘못한 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 아니라 배신한 가족이란 것을 언제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